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의 일상, 특히 일터에서의 삶과 선택을 함께 좀 돌아봅니다. 일터를 거룩하게 일과 신앙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 서정일의 일거양득 이어가죠. 부산 성시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번엔 저희가 이제 그 근로의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봤다면 오늘은 네.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죠.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근로의 형태. 네. 언젠가부터 예. 한 사무실, 그러니까 한 회사 안에서 맞습니다. 용역, 파견, 기간제, 프리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네.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비정규직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IMF 이전만 하더라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X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 IMF를 직격으로 맞은 세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논문이나 논문 같은 학술적인 자료까지 뭐 가지 않아도 제가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찰해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뭐 이 정도 개념이었지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IMF 이후로는 정규직이 생기고 비정규직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그 안에 크게 직접 고용을 하느냐, 간접 고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되고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그게 기간제냐, 무기제냐 네. 나뉘게 되고 이게 정규직 안에서도 이게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냥 정규직도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 고용을 하게 되면 파견직이냐, 또는 도급직이냐, 특수고용이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용어가 네, 용어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맞습니다. 복잡하고 뭘 의미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직접적으로 거기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 그냥 직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용역, 파견,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런 용어들 자체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당사자인 본인들은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네요. 본인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이게 한 사무실 안에서 이 고용 형태가 나눠진다라는 거 이건 사실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인데 네, 맞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되면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정규직 외에 네.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닌 모든 근로의 형태를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데 대개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의무에 있어서는 정규직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고요. 의무에 있어서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이하의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촉발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처우에서 보면 예전에 이렇게 그 언론에도 나왔지만 식단이 다르다든지 그게 좀 비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회사 창업 기념일에 식단이 달랐다 그런 처우들 때문에 차별적인 요소들이 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결국은 처우를 받을 때 또 고용이 지속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차별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처우가 다른 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정규직 전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 같은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관계 맺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또 사무실 분위기도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척박해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일터에서 제가 심심찮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일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정규직 규정하자면 정규직에 속한 분들의 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잘 되면 계약직으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간 열심히 함께 일을 하면서 부사수처럼 잘 가르친 거예요. 네. 근데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시켜야 되니까 이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게 되면 정규직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감을 두게 되거나 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올 네. 때마다 가르쳐야 되고. 정규직에 이제 있으신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해오는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다 많습니다. 하셨지만 네, 좋지 않습니다. 이제 또 반면에 예.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사실 처우를 놓고 맞습니다. 너무 갈등이 되거나 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생에서 나오는 장그래 사원 있잖아요. 그분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을 잘하세요. 네. 근데 실제 그 비정규직 제가 하는 노동자분들을 보면 일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게 상담 중에 정규직 직원의 상담 중에 참 이 비정규직 분은 정규직 이상으로 일을 잘한다라고 간접적으로 들은 분들도 심심찮게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의무에 있어서는 회사의 책무에 있어서는 성과를 내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1년 예를 들면 회사는 1년간 결산을 하니까 그 결산에 있어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에 대해서 그 분배를 할 때는 그냥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소외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금전적 비금전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은 성과급도 있겠고 뭐 또 연봉도 있겠죠. 네. 또 하나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승진입니다. 네. 복지도 있고요. 이런 것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끔 이 권리가 침해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일할 맛이 안 나겠죠, 당연히. 네. 예. 그럼 회사적으로도 손실이 큰 거죠. 사기가 저하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의 능력치가 있는 분들이 네. 뭐 이후에 그런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사실 동기부여가 더 돼서 그럼요.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사기가 예.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심각하죠, 사실은. 그 네. 사기의 저하가.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앞서 목사님께서 IMF 이후에 네. 이런 이제 고용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 기간을 보자면 20년이 더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20년이 지난 훨씬 기간인데 넘었죠. 네. 이제는 이런 구조가 고착화돼서 사실 여기에 상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긴 한데요. 예, 그렇게 그래서 무감각하게 계시는 것이. 예,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불평 늘어놓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해서 그래요.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네. 이런 식의 비아냥이 난무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듣고 보게 되고 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요구를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잣대로 타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정상인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 여기에 문제의식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무감각하게 지내시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 배경을 알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현상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되면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정규직의 문제를 저는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부분에서 보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시각을 포괄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규직의 변환을 우리가 살펴보면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왜 비정규직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고 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IMF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없었죠. 정규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뭐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규모가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 정도였지 이게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IMF라고 하는 것이 탁 터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전에는 뭐 차관으로 60년대, 70년대 고성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뭐 중화, 공업, 육성 정책을 하면서 차입 경영을 뭐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뭐 한보 사태가 시작되면서 뭐 주르르르 차입 경영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그대로 그냥 직격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환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그런 즈음에서 IMF에 대한 그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되고 그것뿐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구조적인 개선, 또 자본시장의 또 서비스 시장의 개방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도 됐고 또 고정비를 줄여야지 회생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정비하면 두 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땅에 들어가는 지대 아니면 뭐 임금일 텐데 가장 손쉬운 구조조정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대상이 결국 노동자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직 지금 우리가 정규직으로 부르는 분들에 대해서 칼바람이 불었죠. 정리해고 뭐 희망퇴직 그때 나왔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뭐 희망퇴직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가 되면서 이제 고용시장 근로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연공서열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까마득한 얘기로 들리지만 연공서열제였고 그리고 그것은 평생 직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는 연공서열제는 사라졌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퇴직까지 안정적으로 평생 직장을 다닐 수도 없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평생 직장은 없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커리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적당한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까지 보장이 돼 있다. 이런 그런 뭐 분위기였고 지금 이제 일단 달라진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아닌 말로 뭐 내가 이 회사에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사하는 그 면접 시험장에서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저도 뭐 그 세대였으니까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말 아닌 말로 공무원 시장이 갑자기 공무원 근로 시장이 엄청나게 떴고 그게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이니까. 그전에는 공무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정규직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공무원 시장이 뜨기 시작한 것이죠. 공무원 고용 시장이죠. 뜨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의 어떤 체질의 변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비정규직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걸 메꾸기 위한 노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규직은 언제든지 해고가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해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체 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피부에 이제 와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혼란스러워하는 여러 형태의 고용의 형태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구조조정과 함께 이게 정규직의 체질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사실은 이제 그 큰 대기업 계열사를 맡았던 사장단 같은 분들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나와서 결국은 이 비정규직의 시장을 이끌게 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하게 되면 뭔가 이제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의 큰 일감들을 그분들한테 넘겨드리고 하청업체를 또는 용역업체를 설립하게끔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대기업의 일감을 직접 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을 통한 그런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고용하게 해서 결국은 일은 대기업에서 하게 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하게 하면서 소속은 이제 그 퇴임한 네. 사장님이 네. 운영하는 그 회사의 소속으로 돼서 이제 이런 도급 계약들이 하청 계약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맞물려서 이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배경은 네. 뭐 단순히 뭐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 나눠진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뭐 시대의 맞습니다.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네. 그런 IMF라는 예. 그런 하나의 큰 사건의 전후에서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변화가 되어 왔다라는 말씀이신데 정규직의 질적인 변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와, 그런데 이게 사실 앞서 정규직에 네. 속해 있는 분들도 네. 고민들이 많으시지만 비정규직에 속해 있는 분들 네. 이 갈등이 네, 맞습니다. 해소되기는 참 쉽지가 해소가 됐으면 네. 쉽게 해소된 부분이 있다면 네. 오늘 방송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회 구조 안에서 정규직 과거에는 정규직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무기계약직, 네. 무기계약직의 질적인 변화가 생긴 결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뭐 거대한 구조의 문제를 뭐 교회나 성도가 나서서 네.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할 수 있는 노력, 그런 실천들은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함께 맞습니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아나운서님, 우리가 성경적인 기원서를 배울 때 진화론을 지지하십니까? 창조론을 지지하십니까?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 뭘 지지하시죠? 당연히 창조론에 그렇죠. 바탕을 두고 예. 있지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당연한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 창조서를 믿는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 역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제 이 고용시장 또 근로시장을 보면 적자생존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네. 적자생존은 승자 독식입니다. 네. 근데 이건 진화론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의 창조론의 기반은 공동체입니다. 네. 그리고 약자 보호가 있고요. 네. 그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럼 적자생존이 안 맞는 거죠. 적자생존의 원리를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우리 근로시장은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입장이고, 진화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채라고 하는 필터링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그러니까 차별적인 권한이 그냥 이렇게 그 이후의 과정은 묻지 않고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이거는 우리 교육 시장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무리 경력을 잘 쌓거나 좋은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 회사에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한 어떤 이제 공채 시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필터를 통과한, 뭐 저도 그런 필터를 통과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필터를 통과했던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화론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사고의 토대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진화론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이 근로 형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회적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사측의 문제다. 또 이게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야 될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적용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진화론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내가 공채 사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질문이죠. 이제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노의 문제로 보자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회사도 좋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고도 성장기가 아니니까 파이를 늘리는 것은 임금의 파이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전과는 다르니까 고용 창출이 어렵다는 거죠. 네. 이제는 신규 고용 창출이.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임금이 일본을 분명히 앞질러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임금을 그러면 좀 나눠가지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기업과 사회가 네. 허용을 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는 복지 혜택, 네. 내가 노후에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 또 내가 지금 받는 임금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걸 좀 줄여서 좀 더 분배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대부분 내가 왜? 라고 얘기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으로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네. 점점 그런 문제의식보다는 동화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조차도 왜 내가 손해보면서 그걸 감수해야 되지? 그게 적자생존이라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어져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예.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나는 거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나는 과연 진화론적인 입장인가 네.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설을 지지하는 입장인가. 다시 얘기하면 약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나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론적인 지표는 우리의 뭐 이런 하나의 결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파일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이거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내가 좀 손해보는 거에 망설이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를 바가 없어지네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진화론을 뭐 그 진화론이 장착되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만 네. 기본적인 창조 질서 안에서 속한 사람으로서 네. 살아간다면 예. 여기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이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독일의 지인도 있고 뭐 글로벌한 사례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게 이제 고졸인 그 지인 같은 경우는 독일인인데요. 기술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술직도 아닙니다. 단순 조립공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성과를 내니까 그 경력 안에서 경력 사다리를 타고 사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유사한 또 대기업 회사에 이직을 해서 뭐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결국 그게 결국은 기업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어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사실은 국가와 전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토대가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이런 부분들에서 스스로가 좀 시각을 열어놓고 우리가 좀 결단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된 경력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력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인턴 하나 통과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채 시장이 아닌 루트로 들어온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경력을 잘 쌓고 인턴을 잘 쌓고 또 계약직을 잘 수행하고 그 성과가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공채와 경력직이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부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파일을 나눌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적자생존이 아니라 네. 이런 어떤 결단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앞서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네.
이 시간 저희 항상 기독교인 침묵하지 말자. 잠자코 있는 게 최선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동화되어서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소리도 내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그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18세기 영국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사회에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는요. 수천 년을 이어왔던 고용의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거든요. 그게 뭐 미국으로 또 넘어가서 네. 또 없어지게 되는 계기도 되긴 했지만, 근데 그 윌리엄 윌버포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노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노동의 기반이었거든요. 그걸 무너뜨리기는 무지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그러한 문제하지 않고 넘어갈 만한 그런 평이한 문제가 우리가 앞에 그냥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늘 일하는 일터 안에서 고용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의 의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신실한 기독교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 네. 그걸 이전에 그 설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네.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자, 오늘 고용 근로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서정일의 일거양득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일터사역 싱크탱크 소장 서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